병원 복도, 정희의 떨리는 손이 휴대전화를 귀에 댑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전화기 너머 물소리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나 지금 낚시터야. 아버님은 병원에 의사들이 있잖아. 내가 가서 뭐하나? 정희의 얼굴이 굳어지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갑니다.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시다고. 나중에 저녁 때 들를게. 그럼 이따 봐. 전화가 끊기고 정희는 손에서 눈물이 떨어져 휴대전화 화면을 적십니다. 20년 결혼 생활, 단 한 통의 전화로 무너져 내립니다. 정희는 혼자 병실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아버지, 제발 버텨주세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숨기고 있던 진짜 얼굴을,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을. 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 낡은 담장이 둘러싸고 있는 단독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은 오래되긴 했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대문 옆에 심어진 감나무 한 그루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죠.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 나무는 이 집과 함께 5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해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올해 72의 박노인이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공사판에서 보냈습니다. 20살 때부터 시작한 막노동은 50년 넘게 이어졌죠. 땡볕 아래에서도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일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죠.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철근을 옮기는 일이 박노인의 일상이었습니다. 허리가 휘고 손등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건물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 건물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평생의 결실이자 자부심이었죠. 건물 1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들어와 있었고 2층과 3층에는 작은 사무실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는 크진 않았지만 박노인과 딸 가족이 함께 살아가기엔 충분한 수입이었습니다. 박노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희, 올해 45이었죠. 정희는 시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정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근무를 맡고 있던 정희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환자들을 매일 마주했습니다. 누군가는 기적처럼 회복했고 누군가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희는 삶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퇴근 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달려와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죠. 아침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정성스럽게 끓였습니다. 박노인은 된장찌개를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애호박과 두부가 듬뿍 들어간 구수한 된장찌개를 좋아했죠. 정희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껏 끓인 찌개를 아버지 상에 올렸습니다. 저녁에는 아버지의 발을 마사지해드리며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습니다. 박노인의 발은 평생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발가락 관절도 많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발을 어루만지며 아버지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박노인은 정희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뒤 정희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정희가 5살 때였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날 이후 박노인은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기 전 어린 정희의 머리를 빗겨주고 밥을 먹였습니다.
때로는 서툴게 머리를 묶어주다 정희가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하지만 박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훌륭하게 자라줬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간호대학에 합격했고 졸업 후 바로 종합병원에 취직했죠. 간호사가 되어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박노인은 가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희가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아버지를 모시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위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48배 소상공인으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처럼 보였지만 박노인의 눈에는 사위의 진짜 속마음이 보였죠. 도연은 처가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처가에 먼저 가야 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장인 어른 모시는 일도 늘 불편해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도 좀 들려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우리 기다리신다고. 도연은 명절 전날이면 어김없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부모님 댁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노골적이었죠. 심지어 처가에서 식사를 할 때도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건네는 반찬을 받으면서도 시큰둥한 얼굴로 네, 잘 먹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남편을 달랬지만 박노인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눈빛에서 욕심이 보였고 말투에서 무례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딸을 위해 참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박노인에게는 손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호, 올해 18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민호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부터 손수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키웠죠. 민호가 처음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박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들을 갖지 못한 박노인에게 민호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민호가 첫걸음말을 뗄 때도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도 박노인은 늘 손주 곁에 있었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박노인은 새 책가방을 메고 학교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교문 앞에서 민호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열심히 공부할게요. 박노인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꼭 훌륭한 사람 되거라. 민호 역시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고 저녁 식사 후에는 할아버지와 마당을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꿈에 관한 이야기까지 민호는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박노인은 그럴 때마다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죽더라도 이 집안만은 꼭 지켜야 한다. 알겠지? 박노인은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지킬게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정희가 차려준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는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장인 어른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수익이 얼마인지 건물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몰랐죠. 궁금증이 커질수록 도연의 태도는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때로는 정희에게 대놓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건물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나 나와? 정희는 그럴 때마다 얼버무렸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봐? 아버지 돈인데.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위의 본색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어느 저녁 박노인은 마당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박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흘린 땀의 대가로 얻은 건물, 그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 이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정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책상에 앉아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감나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뿌리 깊게 이 가족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정희가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에 박노인도 눈을 떴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따스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져나왔죠. 박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이미 밥을 먹고 있었고 도연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자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나오지 않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민호야,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본다며? 박노인이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밥을 입에 넣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수학 시험이에요. 어제 열심히 공부했어요. 박노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와라. 할아버지가 믿는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정희는 병원으로 출근했고 민호는 학교로 갔습니다. 박노인은 혼자 남아 마당을 쓸고 감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방에서 나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니 철물점으로 나갔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문을 나서는 사위의 뒷모습을 보며 박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정희가 아침에 남겨둔 밥을 데워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상을 차리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식탁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르려 했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박노인은 신음을 내뱉으며 거실로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앉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가슴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박노인은 휴대전화를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노인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귀가 먹먹해졌죠.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정희와 민호였습니다. 아직 손주가 대학 가는 것도 못 봤는데 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는 건 아닐까?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담 너머로 인기척이 없는 게 이상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박노인을 발견한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박노인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환자의 활력 징후를 체크하던 중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선생님, 급하게 좀 내려오세요. 아버님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순간 정희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희는 뛰다시피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아버지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박노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담당 의사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간호사로서 수없이 이런 상황을 봐왔지만 환자가 자신의 아버지일 때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정희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줘. 그러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도연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냉정했습니다. 나 지금 낚시터야. 배경으로 물소리와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 낚시터? 지금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시다고. 아버님은 병원에 의사들이 있잖아. 내가 가서 뭐하나? 나중에 저녁 때 들를게. 도연의 말에는 긴박함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어조만 가득했죠. 정희는 입을 때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따 봐.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희는 휴대전화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서 눈물이 떨어져 휴대전화 화면을 적셨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까지 냉정한 남편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희는 무너지는 마음을 억지로 추스르며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갔습니다. 검사가 끝난 박노인은 입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며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박노인은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버텨주세요. 아직 우리 민호 대학 가는 것도 못 보셨잖아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셔서 저 키우셨는데 제가 효도도 제대로 못했어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다른 병실에서는 보호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와 심전도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민호가 학교를 마치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곧 깨어나실 거야. 아빠는요? 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는 일이 있대. 나중에 오신대. 정희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낚시를 하러 가서 아버지가 쓰러졌는데도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죠. 민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호예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박노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도연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도연은 형식적으로 물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호야, 우리 집 가자. 엄마는 할아버지 돌봐야 하니까. 도연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도 여기 있을래요. 도연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밖 복도 의자에 앉은 정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정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낚시를 하고 술을 마시고 오는 사람과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깨어나기만을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의식은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밤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고 낮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깨어나기를 기다렸죠. 도연은 그 이틀 동안 병원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물점이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바빠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셋째 날 오후 정희는 잠시 집에 들러 아버지의 옷가지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학교에 갔고 도연은 철물점에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정희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버지의 채취가 가득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이불, 책상 위에 놓인 돋보기와 신문, 옷장에 가지런히 걸린 옷들, 모든 것이 아버지답게 깔끔했습니다. 정희는 옷장에서 속옷과 잠옷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린 채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가 절대 그냥 두지 않았을 텐데 급하게 쓰러지는 바람에 제대로 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정리하려다가 안쪽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방의 잠금 장치를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눌러봤습니다. 찰칵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고 오래된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지의 반듯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별로 적힌 메모들, 건물 관리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뒷장에 적힌 몇 줄의 글귀. 내가 죽거든 이 모든 것을 민호에게.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희는 수첩을 더 넘겨봤습니다. 그러다 수첩 뒷표지에 붙어 있는 작은 종이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 4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더 뒤져봤습니다.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금고 열쇠처럼 보였습니다. 정희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방에 금고가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침대 밑을 살펴보고 책장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벽장 깊숙한 곳, 오래된 이불 더미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회색빛 금속으로 된 금고는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정희는 금고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수첩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쳐든 순간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등기권리증, 서류 상단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건물 주소, 면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감정가. 거기에는 5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500억?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건물이 500억짜리였다는 말인가? 정희가 알고 있던 건물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 말이죠. 그런데 이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는 달랐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주소였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박노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다른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강남 한복판의 대형 빌딩을 말이죠.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사실을 숨기셨을까?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정희는 다른 서류들도 꺼내 살펴봤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지점들,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들, 의료기관까지 빌딩의 모든 층이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서류 하나, 봉투에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정식 유언장이었습니다. 작성일자는 3년 전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던 정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본인 박노인은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손자 박민호에게 단독 상속한다. 정희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닌 민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 하셨던 것입니다. 정희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곧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연을 믿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위에게 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 하셨던 거죠. 정희는 유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만약 손자가 미성년일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딸 정희가 재산을 관리하되 절대 배우자에게 권한을 넘기지 말 것.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위의 본성을, 딸이 겪을 어려움을,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으려다 말았습니다. 아니, 이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만약 도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정희는 서류들을 모두 챙겨 자신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는 다시 벽장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방을 나서기 전 정희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혼자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정희의 가슴 속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 그리고 손주를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뜻. 이것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죠.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정희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것. 민호를 위해서, 그리고 평생 고생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말이죠. 정희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민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민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침대 옆 사물함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이 담긴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이었죠. 할아버지는 어떠시니? 정희가 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며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손을 살짝 움직이신 것 같았어요. 깨어나시는 거 아닐까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 곧 깨어나실 거야. 밤 8시쯤 도연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된 방문이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장인어른, 좀 어떠세요? 도연은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며칠간 쌓인 실망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정희는 민호에게 할아버지를 부탁한다는 눈빛을 보낸 뒤 도연을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상태가 이러신데 우리가 재산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희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아버님이 건물 가지고 계시잖아.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도연의 말에는 조심스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계신데 그런 소리를 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마음이 안 좋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빌딩 임대료도 관리해야 하고 세금 문제도 있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무슨 관리를 해?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대로 두면 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도 알잖아.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우리가 미리 알아둬야 해. 정희는 남편의 눈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아버지의 재산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당신, 정말 그것밖에 생각 안 나?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장인어른 걱정되지. 근데 우리도 현실을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빌딩 하나면 우리 인생이 확 바뀌는 건데. 도연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신 지금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거야? 정희야,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아버님도 당신한테 물려주시려고 하실 텐데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게 뭐가 나빠? 도연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빌딩 팔면 우리 집도 넓은 데로 옮기고 민호대학 등록금도 여유 있게 낼 수 있고. 정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아버지 빌딩 팔자는 소리야? 왜? 나이 드신 분이 빌딩 관리하는 것도 힘드시고 우리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도연은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 해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거야.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여긴 병원이야. 도연이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나도 함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소리야. 당신 아버지 재산은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 우리? 정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지. 당신 손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다 날릴 거면서. 정희는 남편이 그동안 해온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주식 투자로 날린 돈, 친구 사업에 투자했다가 날린 돈, 그 모든 것이 떠올랐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언제 돈을 날렸어? 작년에 주식으로 날린 게 얼마야? 친구 사업 투자한답시고 준 돈은?
그것들이 다 어디 갔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운이 안 따른 거잖아. 이번엔 다를 거야. 도연은 변명했습니다. 다를 게 뭐가 있어? 아버지 재산까지 당신 손에 들어가면 또 똑같이 날릴 거잖아.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모의 다툼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보자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니야, 민호야. 싸우는 거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민호는 모든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재산 이야기하셨죠?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민호야, 그게 아니고 전부 다 들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빌딩 팔자고 하셨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도연은 아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민호야, 아빠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요? 민호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건데 그걸 함부로 팔자고 하시면 어떡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18살 소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용기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재산 욕심내지 마세요. 민호는 똑바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뿌리예요. 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어요. 도연은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아빠한테 하는 말이 그거니?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도 낚시 가셨잖아요. 그러고도 할아버지 재산 생각하시는 거예요? 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민호야, 됐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민호는 계속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깨어나시면 사과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아, 알았어. 내가 나쁜 놈이지. 가족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취급받는구나.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난 집에 간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복도에 도연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이런 모습 보여줘서.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할아버지 지켜드려야죠.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간호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눈물 흘리고 계세요. 정희와 민호는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민호도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박노인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박노인은 혼수 상태 속에서도 모든 것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위의 욕심을, 딸의 고통을, 손주의 눈물을,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그날 밤 이후 정희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며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민호도 학교를 마치면 곧장 병원으로 왔습니다. 도연은 그 이후로 병원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노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지만 의식은 여전히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내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버지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병원 근처 은행에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원비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남편은 은행 안쪽 상담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평소 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상담실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제 아내 앞으로 이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정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본인의 동의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의식이 없으시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함께. 정희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아버지가 의식 없는 사이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급히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보관하고 있던 서류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도연이 집에서 뭔가 찾아낸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정희는 민호에게 할아버지를 부탁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했습니다. 거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책장에 책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급히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예상대로였습니다. 책상 서랍이 모두 열려 있었고 옷장도 뒤집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뭔가를 찾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벽장을 열어봤습니다. 금고는 다행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희가 이미 서류들을 빼낸 뒤였으니까요. 거실로 나오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왔어?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은행 갔었지? 정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갔었어. 그게 뭐 어쨌다고? 아버지 재산 조회하러 간 거지? 정희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 의식도 없으신데. 당신이 알 필요 없어. 그건 아버지 거야.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거, 당신 아버지 재산은 결국 당신한테 오는 거고 당신 거는 내 거나 마찬가지잖아. 우리 부부잖아.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신? 내가 제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오히려 당신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빌딩 하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데 왜 가만히 있어?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나 어제 변호사도 만나고 왔어.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더라고. 당신 아버지가 의식 없으시면 법원에 신청해서 당신이 후견인 되는 거야. 그럼 아버님 재산 관리할 수 있대.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어? 당연하지. 이런 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변호사가 그러는데 빨리 진행하면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대. 끝내? 뭘 끝내? 정희가 물었습니다. 후견인 지정하고 빌딩 팔고 현금으로 바꾸는 거지. 그럼 우리도 강남에 집 사고 여유롭게 살 수 있어. 도연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런 짓을 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짓? 이게 짓이야? 나는 우리 가족 미래를 생각하는 건데. 도연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 대학 등록금은? 우리 노후는? 당신 아버지 재산으로 다 해결되는 거야. 정희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과 더 이상 같은 집에서 살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나 여기서 못 살겠어.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도연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나 나갈 거야.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도연이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짐 싸는 거야. 정희는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습니다. 당신 집 나가면 어디 가려고? 도연이 비웃었습니다. 갈 데 있어.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나가봐. 근데 후견인 신청은 내가 알아서 진행할 거야. 어차피 당신이 장녀니까 당신 명의로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내가 다 관리할 거야. 도연의 말에 정희는 돌아섰습니다. 당신 손에는 한 푼도 안 들어가. 내가 살아있는 한.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당신이 뭘 어떻게 하는데? 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두고 봐. 절대 당신 뜻대로 안 될 거야. 정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초라한 모텔방에 짐을 풀며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니 민호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갔다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엄마 지금 볼일 보는 중이야. 조금 늦을 것 같아. 할아버지 잘 지켜드리고 있지? 정희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엄마. 근데 엄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우신 거예요? 민호는 어머니의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민호야, 할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엄마가 내일 아침에 갈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도연이 변호사까지 만난 이상 곧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도연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깨어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복잡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호는 밤새 병실에서 지킨 듯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서 주무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잤어. 민호야, 너 학교 가야지? 오늘은 쉬고 싶어요. 할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너 집에 와. 아빠가 할 말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싫어요. 저 할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이건 내 미래에 관한 거야. 당장 집에 와.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정희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민호한테 손대지 마. 당신이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정희,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 서류에 사인해야 해. 안 오면 민호 대학 등록금 한 푼도 안 낼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희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힘을 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계속 정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오라는 독촉이었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끊임없이 왔습니다. 내일까지 안 오면 후견인 신청 혼자 진행한다. 민호학교 자퇴시킬 거다. 당신 아버지 병원비도 안 낸다. 정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텔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호가 복도에서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이 침대에 반쯤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눈은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희가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박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셨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깨어났다. 박노인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와 박노인을 검진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몸이 약하시니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당부하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정희와 민호, 그리고 박노인만 남았습니다. 박노인은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우리 민호 많이 컸구나. 할아버지, 걱정 많이 했어요. 민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박노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다 들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들으셨어요? 도연이가 하는 짓 다 들었어.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에서도 귀는 들렸다. 내 재산 욕심내는 소리, 빌딩 팔겠다는 소리 다 들었어.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박노인이 딸을 위로했습니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박노인은 힘겹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준비해둔 게 있다. 서류 찾았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서 금고를 찾았어요. 유언장도 봤어요. 그럼 알겠구나. 내 재산은 민호 것이야. 박노인이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민호야,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내가 잘 쓰렴. 박노인은 정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희야, 도연이 손에 내 재산 들어가선 안 된다. 이미 다 준비해놨다. 공증도 받았어. 법적으로 문제 없어.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는 안 주시려고 하세요? 아니야. 너 줄 생각 없는 게 아니야. 박노인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받으면 결국 도연이 손에 들어가. 그러면 한순간에 날릴 거야. 내가 평생 모은 게 물거품 되는 거지. 그래서 민호한테 주시는 거예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그래. 민호는 아직 어리지만 착한 애야. 너 닮아서 올바르게 자랐어. 민호가 성인 될 때까지 내가 관리해줘. 하지만 절대 도연이한테 권한 넘기면 안 돼. 민호가 할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런 거 받을 수 없어요. 너무 큰 거잖아요. 민호야. 박노인이 손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평생 소원이야.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거
너한테 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하지만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믿지? 넌 돈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하렴. 할아버지는 그것만 바란다. 박노인은 다시 정의를 받습니다. 정의야, 유언장은 안전한데 보관했지? 네, 아버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됐어. 도연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아버지, 빌딩이 500억이라던데. 정말이에요? 정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남에 있는 빌딩이야. 10년 전에 헐값에 샀어. 그때는 30억이었는데 지금은 500억 넘어. 정의는 아버지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큰 재산을 왜 숨기셨어요? 도연이. 알면 가만 안 있을 줄 알았지. 그래서 숨겼어. 작은 빌딩 하나만 있는 척 했지.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정의가 말했습니다. 그래. 도연이 본색. 진작 봤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참았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박노인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정의야, 이제 내 인생. 내가 선택해야 해. 도연이랑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정의는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정했어요. 도연이랑은 못 살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박노인이 딸을 격려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야. 민호도 다 컸고, 이제는 내 행복 찾아야지. 정의는 아버지의 손을 볼에 갖다 댔습니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 내가 믿는다. 박노인이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내 자랑이야.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후회 없어. 정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섰습니다. 장인어른 깨어나셨다면서요? 도연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노인은 사위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도연.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 많이 했습니다. 도연이 거짓으로 웃었습니다. 걱정? 내가? 박노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네, 무슨. 도연이 당황했습니다. 내 재산 욕심내는 거 다 들었어. 빌딩 팔겠다는 소리, 변호사 만났다는 소리 다 들었다고. 박노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나가. 내 앞에서 썩 나가. 박노인이 소리쳤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정의가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버지, 흥분하시면 안 돼요. 도연은 병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오해 아니야. 당장 나가. 박노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가세요. 할아버지 편찮으시잖아요. 도연은 이를 악물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말했으니까. 박노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야, 이제 시작이야. 끝까지 싸워야 해. 알겠지?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반드시 지켜낼게요. 박노인이 깨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회복이 순조롭다고 했지만 박노인의 몸은 너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72년의 세월, 그리고 평생의 노동이 박노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무어라 말하든 자신의 몸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법이니까요. 박노인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희와 민호를 곁에 두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희야. 어느 날 저녁 박노인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정희가 아버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너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니야. 들어야 해. 박노인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이랑 헤어져라. 그 사람은 너한테 안 맞아. 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버지. 정희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어릴 때 엄마 없이 키워서 고생 많았지? 박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엄마 아빠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도 미안하다. 박노인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알겠지?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드릴게요. 박노인은 민호도 불렀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 말 잘 들어라. 네, 할아버지. 민호가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너한테 큰 짐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너를 믿어.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어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호. 착하지. 박노인이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돈은 나눌 때 빛난다. 잊지 마라.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 다 기억할게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울지 마라. 할아버지. 행복해. 너랑 내 엄마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박노인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박노인의 양손을 잡고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희가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민호도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습니다. 민호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 공사판에서 일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옛 동료들이 찾아와 조문했고 이웃들도 왔습니다. 정희는 상주로서 예를 갖췄습니다. 도연도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근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조문을 하러 온 게 아니라 재산을 확인하러 온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도연은 정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유언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례 끝나고 얘기해. 정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내가 알아본 변호사가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정희가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물러섰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발이 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정희는 아버지의 영정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위패를 들고 뒤따랐습니다. 박노인은 아내 곁에 묻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호와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도연도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자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족분들 다 오셨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도연은 의자 끝에 앉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제 아내와 제가 상속자겠죠? 도연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도연을 잠깐 쳐다본 뒤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노인은 본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손자 박민호에게 단독 상속한다.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자 박민호에게 단독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반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딸한테 주는 게 정상이잖아. 유언장은 공증을 받았고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분명히 박노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제 아내가 외동딸인데 왜 손자한테 가는 거예요? 유언자의 뜻입니다.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상속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 소재 빌딩 1동, 감정가 510억 원. 500억?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희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올랐던 것입니다. 그 외 예금과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총 530억 원가량이 손자 박민호에게 상속됩니다. 도연은 주저앉을 듯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이 재산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냥 오래 사셨으면 좋겠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버지한테 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민호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다 아셨어요. 아버지가 재산 욕심낸 거, 변호사 만난 거, 빌딩 팔려고 한 거 다요. 도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오해야. 아빠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요? 민호가 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낚시 가신 분이 가족을 생각하셨다고요? 변호사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제 가족을 욕심으로 망치지 마세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정희가 일어나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어, 민호야. 정희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정희는 액자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 제가 잘 지킬게요. 민호가 훌륭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도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박민호 씨가 미성년이므로 어머니인 정희 씨가 법정 대리인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도연이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얘기 좀. 할 얘기 없어.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사인해줘.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의 집 마당에 있던 감나무는 여전히 주황빛 감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이혼 서류에 결국 사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버텼지만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민호에게 넘어갔고 정희는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떠나는 날 민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건강하게 사세요. 도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도연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연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원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엄마, 이제 일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계속하세요? 민호가 물었을 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내 일이야. 돈이 있다고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누군가를 돌보는 게 엄마는 좋아. 민호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경영학과를 선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마치면 빌딩 관리 회사에 들러 업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정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민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장학재단? 정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처럼 어렵게 사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돈은 나눌 때 빛난다고.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호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정말 잘 생각했어. 민호는 어머니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약속 지킬 거예요. 이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석 달 뒤 박노인 장학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빌딩 수익의 30%를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해에만 5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날 민호는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공사판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장학금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는 객석에 앉아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가 키우신 손주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와 민호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민호가 아버지 꿈을 이어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민호도 묘비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좋은 일 할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박노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가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아버지, 보세요. 우리 민호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버지 닮아서 착하게 자랐어요. 산 아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강남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박노인이 평생 모아 남긴 빌딩이었습니다. 500억짜리 빌딩. 하지만 이제 그 빌딩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 빌딩은 박노인의 땀과 눈물이었고 딸을 향한 사랑이었으며 손주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학생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지와 정의를 상징하는 성체가 된 것입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요. 민호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가자. 정희와 민호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에 모셔둔 아버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박노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영정의 절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민호도 할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절대 할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평생 할아버지 가르침대로 살게요. 돈은 나눌 때 빛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을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노인이 마당에 홀로 앉아 바라보던 그 별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아버지 계신가 봐. 정희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민호는 학교로 갔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 속에는 박노인의 사랑이 녹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그 사랑이 딸과 손주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빌딩은 오늘도 우뚝 서 있습니다.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평생 흘린 땀방울이 이제는 수많은 꿈을 키우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정희와 민호는 행복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박노인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가을 햇살 아래 감나무에서 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주황빛 감은 땅에 부드럽게 닿았습니다. 새로운 씨앗이 될 감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사랑처럼 그 씨앗은 언젠가 새로운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박노인의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희와 민호를 통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을 통해 그 사랑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박노인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